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았었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애틋하게 서로를 위해 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 저도 꼭 일찍 좋은 짝을 만나 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 바람처럼 군대를 전역하고 만난 아내와는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아내를 엄청 예뻐하셨고요.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 즉 제 할머니에게 예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꼭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기도 잘해주겠다며 제 아내가 저희 집에만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반찬을 차려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내와 저 사이에 예쁜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내는 임신을 한 후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좋아하던 반찬들은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른 체형을 유지하던 아내가 점점 먹지는 못하면서 살은 쪄가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다니고 싶어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자주 올라오시지 못하셨지만 틈이 나면 올라오셔서 아내가 먹을 만한 반찬들을 잔뜩 가져다 주시고 청소며 빨래들을 해주시고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모두의 걱정 속에서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돌보는 게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기도 제대로 돌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아이를 넘기고서는 자기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그 밤에 집을 나서더라고요. 곧 있으면 잘 준비할 시간인데 지금에서야 밖에 나가서 언제 들어오려고 그래. 나도 그동안 아기 임신하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제 아들 낳아줬으면 그만 아니야? 이제 나머지는 당신이 해.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답을 하기도 전에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었죠. 그 후로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렇게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는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하시는 장모님에게까지 들려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일도 생겼어요. 저는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내마저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니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보자며 대화를 시작해도 항상 끝은 그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느라 너무 힘들었으니 그 기간 동안의 보상은 받아야겠다면서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는 도리를 다한 거라며 더 이상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대화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제가 점점 얼굴이 상하니 주위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할 정도였어요.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들은 제 아내가 이상하다며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있던 친구들의 아내들은 모두 그럴 수 있다며 제 아내가 임신 기간 동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으니 스트레스가 컸을 거라면서 아이를 낳고도 집에서 아이만 봐야 되고 하니 산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아내를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가끔씩 부탁도 했었죠. 저희 어머니도 한참 농사일로 바쁜 시기셨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니 자기라도 손을 보태야지 어쩔 수 있냐며 매번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낮이며 밤이며 놀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이해해보려 처음에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오라고 용돈까지 쥐어주셨지만 아내는 고마운 기색도 없이 고작 이 정도 주면서 생색내지 말라고 하며 돈만 챙겨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가 울어도 아이를 달랠 생각조차 없어 보이니 어머니는 아내가 모성애가 없어도 너무 없다며 너무 무책임하다고 점점 한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어머니가 아무래도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참다 한번 아내에게 결국에 한 소리 하셨는데 오히려 아내는 그러면 이혼하겠다면서 손자는 어머니가 키우고 자기는 다시 새 인생 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는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건 산후 우울증도 아니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 하냐며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했지만 갈수록 저도 그런 쪽으로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제는 갈수록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오기 일쑤였고 아이 엄마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진한 화장에 향수 냄새에 찌들어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아내를 붙잡고 도대체 왜 이러냐며 정신 차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울며 불며 이야기도 해봤지만 오히려 코웃음 치며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속은 거라며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고 배짱을 부리는 모습에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아이가 칭얼거리며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저도 끊임없는 회사 생활과 육아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한 후 저는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모두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심기가 불편한 티를 내셨습니다. 장인어른의 모습에 저도 다시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 아이는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술만 마시고 다닌다며 오히려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하자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에 육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몇 개월을 보냈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농사도 접으시고 저희 집에 올라와서 제가 회사 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시다고요. 장인어른, 저도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을 비웃고 쉽게 이혼을 입에 담는 사람과 어떻게 서로 믿고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이혼해야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번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이 무슨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장인어른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자마자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댁으로 오라고 호통을 치셨고 아내는 또 친구들과 만나 놀던 중이었는지 급하게 오느라 화장만 지우고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아내의 모습에 장인어른은 아내의 지갑을 바로 뺏어 드시고는 아내가 가진 모든 카드를 잘라버리셨어요. 아내가 밖으로만 돌기 시작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좀 줄어들까 싶어서 제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아내는 장인어른의 카드로 놀고 먹으며 흥청망청 쏘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이제부터 모든 지원을 끊을 테니 장서방에게 집에서 책임감 있게 아이를 잘 키운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어디서 돈 달라는 소린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그나마 남아있던 술 기운도 카드가 잘리는 것을 보고 모두 날아갔는지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장인어른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제가 원망스러운지 저를 째려보며 어떻게 그걸 다 말할 수가 있냐며 저를 타박하려 했지만 저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저 아내가 정신을 차리길 기도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놀러도 나가지 않고 집에 얌전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위라도 하듯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저에게 장 봐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필요한 것을 적어주면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서 사오겠다고 하자 입을 삐죽대며 알아서 하라며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어디에 돈 들어올 구석도 없고 돈이 없으니 놀러 나가지도 못하니 점점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잘 돌봤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도 한시름 놓인다며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저에게 장인 어른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냐며 저를 쪼아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아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정도 이야기를 꺼내다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아내는 조금씩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뭐든 다 하기 싫다고 하던 아내가 제가 도와주며 알려주니 갈수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장인어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번에는 카드를 아내에게 주시면서도 아이 교육비나 먹고 입히는 것에나 쓰지 절대로 다른 짓 하는 데 쓰지 말라며 모든 내역을 장인어른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 이후로도 변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워나갔고 아이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 큰 아들의 눈에는 아내가 철이 없어 보였는지 직설적으로 아내 행동을 지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내를 지적할 때면 그래도 키워준 어머님께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며 딱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독립할 때가 되자 아내는 다시 이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키울 아이도 없겠다 싶으니 놀러 다니기 급급했죠. 심지어는 여행을 간다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서는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까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들도 그런 자신의 엄마가 못마땅한 듯 했었죠. 그러다 이틀을 집을 비우고 저녁에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를 보고서 아들은 결국에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러실 거면 아버지랑 차라리 이혼하세요. 그래도 제가 결혼 얘기가 나온 건 부모님 같이 계실 때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집에는 들어오시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나 저에게 관심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어디 어른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화를 냈지만 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영화관에서 엄마가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하하호호 웃으시는 것도 저 다 봤어요.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차마 아는 채도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놀면서 밖에서 그러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어머,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나도 그동안 참고 살았어. 너 낳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너 성인 될 때까지 참았으면 됐지. 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니? 아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고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저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어요. 제가 놀란 것은 그 사실을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그걸 혼자서 감내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미안함이 스쳤을 뿐입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가 부끄럽다며 결혼할 여자를 저에게만 소개시켜준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서 그 이후로 아내에 대한 정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모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못 나간다며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으려 했지만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봐주지 않을 거고 결혼식만 끝나면
이혼 서류 제출할 거라고 서류에 도장까지 받아서 짐까지 모두 싸서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이고 찾아오더니 포기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결혼식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식 당일에 양가 부모는 일찍 와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내는 연락도 받지 않고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제가 아내와 별거 중인 사실을 모르시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한참을 걱정하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결국엔 포기했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내가 없는 채로 결혼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 신경이 쓰여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저 멀리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뻔뻔하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뒷골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마 말도 안 나오는 행동에 그저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니 아내가 먼저 저에게 와서 늦어서 미안하다며 이 사람이 늦게 준비해서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 속을 긁으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딘지 몰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들 결혼식이야. 누구 망신 주려고 뻔뻔하게 바람피는 남자를 데리고 와? 정도껏 해. 아버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같이 영화관으로 남자랑 같이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해서 결혼식에 불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얼마나 생각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자 아내는 이제 곧 이혼할 거고 재혼할 남자 데려와서 아들 결혼식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저희 가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사돈 부인이 갑자기 상간남에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지금까지 여유만만이던 남자는 급격하게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 부인이 아는 사람이 맞았는지 갑자기 제 아내에게 어디서 꼬리를 치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라며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남의 남자를 빼앗냐며 다투기 시작했죠. 그 말에 바깥 사돈은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만나왔어. 당신이 뭐 만나봤자 얼마나 만났길래 여기 와서 유세야? 당신은 둘 사이에 자식이라도 있어? 나는 있어. 저기 있는 우리 딸,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고. 알겠어? 그래, 고작 30년? 나는 35년이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리고 당신만 자식 있는 줄 알아? 저기 있는 아들도 우리 둘 사이에서 낳은 거야. 그 이야기에 바깥 사돈과 저는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죠. 그래도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온 이유가 아들 하나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왔던 것인데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며 결혼식장에서 세 사람을 내쫓아버렸고 세 사람이 나가고 조용해진 결혼식장 안은 잔칫날이 아니라 마치 장례식장이라도 온 듯 침울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던 아이는 아들에게 우리가 피 섞인 남매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아들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 말 못 믿어요. 어떻게 아버지랑 제가 남이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고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친자 검사라도 해봐요. 그냥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정말 친자가 아니라고 나올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결국에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돈될 사람들은 정말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서 사돈은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검사 결과 저와 아들도 친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지를 들고 아들은 자기가 죄송하다며 죄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처음으로 걸음마를 성공하고 뛰던 날,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이며 초등학교 입학, 졸업 모두 선명한데 어떻게 제 자식이 아닐까요? 아들은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친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 결과지를 찢고서 아들을 안아주며 여전히 나에게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아들과는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몽땅 망쳐놓고 도망간 그 여자와 남자는 흔적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혼 서류에 모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라 제가 제출만 하면 그 여자와의 관계는 모두 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사기죄로 구속까지 된 적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반하게 생긴 얼굴로 여자들을 꼬셔내서 돈이며 재산들을 받아내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에게 목매던 두 여자의 모습이 선명했지만 그건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었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니 자기는 돈이 없다며 못 준다고 버텼지만 결국에 재산을 가압류까지 하고 나자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자료를 건넸어요. 이제 돈까지도 없는 여자에게 돈만 밝히던 그 남자가 붙어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여자가 남은 돈이 별로 없으니 남자도 여자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알면 그래도 친엄마이니 속이 상할까 말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잘된 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이 상처받진 않은 것 같아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엄마에게 받고 얼마나 많은 실망들을 해왔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속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기 위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소식을 듣진 못했지만 분명히 잘 살고 있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해요. 앞으로 아들과 저에게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꼭 벌을 받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분명히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쁜 일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